다음은 좀 김은국 씨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대 이제 폭력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었다고 전해드렸어. 길기범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논란이 됐던 가수 김은국 씨가 이번엔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김 씨 아내는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김 씨 부인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 씨가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두 사람의 진술을 확인한 경찰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한 후 향후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사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너무 밤이 늦은 시간이잖아요. 김 씨 소속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경찰을 부른 건 맞지만 아내 폭행과 경찰 입건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입건 사실이 확인되자 입건은 맞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을 번복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최근 김은국 씨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좀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 내용이요. 김은국 씨 아내가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냈습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내가 미국에서 살던 버릇에 뭔가 좀 남편과 몸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 보니까 경찰을 불렀는데 하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바꾼 공식 입장을 냈어요. 네. 아니다. 사실은 뭐 이런 다툼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사실 폭행이 있었다 해도 폭행이 반의사불벌죄로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입건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부인이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부인이 이제 이런 반대되는 공식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겠다라고 경찰 또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보도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입건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김은국 씨 측에서 입장을 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거죠. 경찰에서 이제 또 확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근데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김은국 씨가 입건의 개념을 좀 잘못 오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찰관이 와서 이제 두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부부싸움에 있었던 일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냥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경찰은 출동을 했으니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상부에. 무슨 일 때문에 어디에 출동을 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자체가 입건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입건되거나 수사를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문제고. 그러니까 입건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인데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아마 경찰이 와서 그냥 갔으니 본인은 뭐 특별히 입건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입건이라는 그 글 자체가 주는 어떤 중압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사건이 돼서 이게 무슨 경찰의 조사를 실제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 입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입건이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 개념이 안 됐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김남국 사 이 사건은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없던 일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직접적인 어떤 뭐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 폭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고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경찰 입장으로서는 수사는 진행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처벌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뭐 경찰에서 진행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피소된 거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가수협회 전 임원이죠. 전 수석 부회장을 지낸 분이 이제 지금 본인이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본인은 당당하다라고 하면서 박일서 씨인데 이 박일석 전 부회장이 그러니까 지금 가수협회에서 전국 지부장 회의가 열렸는데 그곳에 가서 본인이 억울한 바를 이제 설명하러 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김은국 씨를 비롯해서 현 가수협회 뭐 지부장이나 임원들이 우리 회의 중이다 나가라 하면서 이제 몸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김은국 씨가 얘기하는 건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고 서로 밀쳤다. 서로 다쳤다. 쌍방이 다쳤다라는 주장인데 이제 박일서 씨의 주장은 분명히 이제 전치 2주의 부상, 또 왼쪽 어깨에 염증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겉에 입었던 코트, 겉옷이 상의가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이거를 못 봤다, 모른다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이제 상해 본인이 전치 2주의 어떤 진단서를 떼었기 때문에 상해 부분 또 옷도 찢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해 손괴죄 부분으로 이제 본인은 김은국 씨를 고소를 한 상황이고 그런데 김은국 씨는 아니다 이거 나는 맞고서 할 상황이다 그리고 되려 다른 가수협회 임원들이 우리 다쳤다고 박일서 씨를 고소하려는 그런 맞고소를
그 원하고 있다. 이런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황을 한번 좀 네. 해보면 몸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무언가 네,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서로 약간의 좀 피해를 입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한쪽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은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해임을 된 전 수석 부회장 박일서 씨가 회의에 들어가서 지부장 회의에 들어가서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김은국 씨가 가수 협회장이었고 다른 지부장들은 이미 제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가달라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밀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정말 저 말대로 들어가려고 하고 내보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밀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쌍방폭행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박일서 전 수석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가수협회의 어떤 직함이나 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은국 씨 측 주장에 따르면 갑자기 회의에 난입을 해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뭐 소리를 지르면서 본인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을 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또 단순 폭행과는 또 다르게 업무방해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가수협회 측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맞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나오는 상황으로서는 경찰에 CCTV, 뭐 근처에 CCTV가 있나 봐요. 그렇죠. 그거를 일단 좀 보겠다. 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자리에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지금 같이 회의를 하던 장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한 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목격자가 여러 지부장들이 여러 명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진술하느냐는 뭐 관계와 연관돼서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술이 있을 것이고 또 CCTV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식당 안에 CCTV와 관련된 것들을 확보해서 보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난지가 금방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로 간에 맞고소를 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뭐 경찰이 이걸 잘 판단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지를 가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박일서 씨와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을 전해드리면 지금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가수협회 회의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까? 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핵심적인 거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김은국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임원 3명을 제명을 했더니 그거에 대한 그 음해로 반발로 어떤 미투를 음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오히려 1차 미투 또 2차 미투 말하자면은 지난 1차 미투가 지난달 14일이었고 2차 미투가 지난 4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6일에 그 제명 조치가 됐다는 거예요. 제명은 오히려 그 뒤인데 제명을 당했다고 미투를 음해를 했다. 이 시간의 주장이 앞뒤가 시간상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 미투의 경우 본인은 그 보험 설계사분의 이름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부추겨서 그 미투를 부추겼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뒤집었다, 뭐 사과한다, 미안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네, 본인은 그렇게 사과한 적이 없고, 되려 지금 너무 괴로운 게 가수협회 측에서 이거는 이제 박일서 씨의 주장입니다. 여러 가지 회유 전화와 문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중에는 러시아 월드컵 공연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응원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뭐 무대에 서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회유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모욕감을 느낀다는 게 박일서 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김국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 피소권이요. 김국 씨 본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비춰지기에는 마치 김은국 씨가 상해를 입히고 옷을 찢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확인해 봐야겠죠. 진짜 실제 누가 그걸 잡았는지 또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서로 밀치고 당기고 이런 과정이 좀 혼란스러운 과정이었다고 하면 지부장의 일부는 아니면 가수협회 쪽 일하는 분들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은국 씨 개인과 박일서 씨 단둘이 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회의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은국 씨 지금 측에서 얘기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좀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실랑이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협회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실랑이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 과정에서 김국 씨가
가담이 안 됐을 수도 뭐 있는 그럴 거죠. 가능성도 있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이제 박일서 씨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특정해서 고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김웅 씨를 특정해서 고소한 것 같고 뭐 만약에 김웅 씨가 전혀 개입이 안 됐는데 박일서 씨가 김웅 씨를 지명했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소는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누군지를. 근데 다른 사람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김웅 씨도 어쨌든 그 신랑이 안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이요, 박일서라는 분이 저희가 예전에 많이 보던 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도시 아이들이라고 뭐 달빛 창가에서 굉장히 그 선녀와 나무꾼, 네. 그러니까 두 명이었죠. 김창남 씨랑 듀오를 결성해서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던 듀오였는데 1990년에 해체가 됐고 사실은 2005년에 이 멤버였던 김창남 씨가 간암으로 별세를 하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박일서 씨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지만 사실은 이제 그 뭐 이 가수협회에서 제명이 되긴 했지만 수석 부회장을 했었고 뭐 윤리분과 위원장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은 동료들한테 어떤 분명히 이제 신임의 부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윤리분과 위원장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안타까운 게 이 가수협회에 김문국 씨의 그 임기가 8월까지예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최근에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은 거의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내홍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홍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미투라든가 폭행이라든가 다른 사건으로 더 불거져서 대중에게 알려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또 취재한 다른 가수분 경우에는 뭐 박일서 씨 편을 들다가 아니 이제 너무 이게 대중이 눈을 찡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예. 난 어느 편도 못 들겠다 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런 분들까지 생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수협회 분들이 가장 예. 심적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언제나 끝날런지. 다음 좀 사고 소식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김사랑 씨가 부상을 당했다는 좀 소식이 있었어요. 네, 김사랑 씨가 해외 이탈리아에서 촬영 중에 다리 골절 사고를 입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최초에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김사랑 씨가 맨홀 3m 아래의 맨홀에 빠져가지고 추락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수술을 하고 이후에 있는 일정들을 캔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랑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맨홀 추락 사고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공개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현재 김사랑 씨가 치료 중에 있고 향후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오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는 아직까지는 말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도 말해줄 수 없다는 거고 사실은 그 이태리에서 대해서도 그냥 스케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저희가 아직 확인되는 바는 없고요. 예. 다만 명확한 것은 그 이제 골절이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응급 조치를 한 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수술을 했다라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는 상태가 좋지 않아서 2차 수술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리고 당장에 사실 최근에 김사랑 씨가 굉장히 화보 촬영이라든가 이런 스케줄이 많았어요. 광고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불투명해졌다. 그런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예슬 씨 좀 논란이 됐었는데 김남국 선생님 네. 뭐 피해 보전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액수가 추정이 돼. 추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된 소송을 하면은 그 액수가 정확하게 나오지만 예. 소송에 이르지 않고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라든가 이 피해자 측과 이 병원에서 합의를 통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합의와 관련된 사항은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꼭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얼마 배상을 받게 될지 이 내용은 조금 불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한예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 일반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손해배상 액수가 실제 이 부분과 관련된 치료비라든가 향후에 들어가게 될 미용과 관련된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손해배상과 관련된 치료비가 이렇게 다 합산해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예. 한예슬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반인이 아니고
이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일종의 어떤 소극적인 손해로 평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사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 병원으로서도 짐작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또 한예슬 씨의 소속사 측이나 한예슬 씨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좀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뭐 배상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배상 금액의 어떤 협상 라인으로 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환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한 1,000만 원 안팎을 받으니까 연예인이고 한예슬 씨니까 조금 더 많을 거다 해서 나온 추정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한예슬 씨가 뭐 활동을 꽤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올해 초에 드라마를 했었어요. 네, 그 뭐 20세기 소년소녀라는 드라마를 했었고, 그리고 그 반응이 좋았어요. 뭐냐면 한예슬 씨는 다른 여배우랑 달리 본인을 좀 내려놓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재밌는 로맨틱 코미디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 내 안에 아줌마가 있다. 그것도 푼수 끼는 아줌마가 있다. 그 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로맨틱 코미디가 가능하고 나는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빠른 회복, 어떤 빠른 복귀 또 예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물론 이제 그 정신적으로 내가 금세 또 드라마나 영화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아까도 이렇게 영상에서 계속 나왔지만 이 여배우들이라는 게 자꾸 레드카펫 올라서면 벌써 앞모습뿐 아니라 뒷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거든요. 뒷모습을 보여주고 강조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수술을 한다라고 해도 그 흉터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위가 남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예슬 씨는 굉장히 그 나의 배우로서의 역할에 굉장히 제한될 수 있다 앞으로 캐스팅에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신적 부분을 충분하게 강력하게 호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선생님 이게 노동력 상실을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강원래 씨 사례를 보면은 그건 다른 경우긴 하지만 그것도 피해 금액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산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하는데요. 노동능력 상실률, 그러니까 100%를 노동력 상실로 잡고 만약 내가 왼팔을 잃어가지고 왼팔을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노동능력 상실률을 뭐 한 20% 정도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은퇴 연령이 65세나 63세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까지 벌 수 있을 수 있는 수입의 25%가 사실상 상실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손해배상 액수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강원래 씨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무려 21억 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이고 사실상 이렇게 받은 액수가 많지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게 재판부에서 뭐 판결로 선고가 된 것은 아니고 합의의 보험사와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건데 그 결정된 금액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강원래 씨가 이 전성기에 이렇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한 그 월 수익 금액이 월 한 2천만 원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뭐 죽을 때까지 예컨대 은퇴할 때까지 65세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젊은 가수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한 35세 정도까지다. 그러니까 월 2천만 원에 대한 기대소득은 35세까지로 잡고 그 이후에 35세부터 일반적인 어떤 정년까지 그 60세라고 하는 정년까지의 기준은 일반적인 어떤 음악 활동을 하는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의 평균 수입인 360만 원으로 잡자라고 해가지고 이 보험 금액 21억 원이 평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댄스 가수가 전성기로 활동할 수 있는 거는 35세다라고 그냥 본 거네요. 재판부가 본 거죠. 근데 사실 당시에 강원래 씨는 처음에 이거를 수용하지 못했었어요.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청구한 액수는 83억 원이었어요. 그렇게 본인이 판단한 이유는 원조 한류 열풍의 원조였어요. 그리고 35세까지는 뭐 굉장히 뭐 댄스 가수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구준엽 씨를 보더라도 35세 이상까지도 댄스 가수로서 전성기를 누릴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36세에서 60세까지의 그 문화인의 어떤 월 평균 수입 360만 원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댄스를 못한다고 해도 다양한 아이디어나 기획력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듀서로 활동한다고 해도 이거보다 나을 수 있다. 좀 생각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가 반발했지만 2주간의 어떤 숙고 끝에 어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을 뭐 수용한다라고 하면서 이 21억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조금은 재판부가 보수적으로 봤다는 좀 느낌도 드네요. 다음은 좀 한가인 씨 좀 볼까요? 한가인 씨가 돌아옵니까?
네, 6년 만에 해를 품은 달 이후에 6년 만에 이번에 돌아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10년 만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 11년이죠. 2005년에 결혼했다가 2016년에 첫 딸을 출산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막 10년 만에 하지만 워낙 어린 나이에 만 23살, 24살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랬어도 한 35세 이제 출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렵게 본 아이이기 때문에 육아에 전념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연기에 도전하게 된 배경이 또 역설적으로 악입니다. 뭐냐면 내가 아이를 키우고 엄마가 되고 보니 이 인생 경험치, 이 새로운 경험들 속에서 내가 좀 연기력이 더 충만해진 것 같다. 감성이 충만해진 것 같다. 지금 연기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제안받은 역할이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딸 하나를 키우는 그런 엄마 역할이었어요. 싱글맘 역할이어서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히 또 남편 연정훈 씨도 워낙 외조 잘하는 남편이다 보니까 엄마가 키우는 것처럼 마음이 완전히 놓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남편에게 맡기고 일을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출산을 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는 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애 낳기 전에는 단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애 낳고 나니까 감정의 곡선이 많아졌다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아이가 생기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 있을 때하고는 다르죠. 가정이 생기면. 근데 그 감정 곡선이 결국은 지금 이 연기를 할 때도 본인이 아이를 가진 엄마의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게 반영될 수 있다고 봐요. 그냥 아가씨였을 때 결혼하기 전에 연기를 할 때 엄마 연기를 할 때도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풍성하게 시청자들이 볼 때 공감할 수 있고 정말 감정이 이렇게 끌어오를 수 있는 정도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워보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연기에 녹아낼 때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한테 큰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한가인 씨가 돌아와서 어쨌든 엄마 연기를 한다고 하니까 엄마로서 느꼈던 그 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연기에 잘 녹아나서 사람들한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좀 연기도 좋아지겠죠? 그렇게 저는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한가인 씨가 사실 정말 여배우 중에서도 유난히 똑 부러지고 자존심이 강한 배우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웬만한 것에 흔들림이 없다. 근데 지금 아이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 아이로 인해서 가장 기쁘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이러면 또 가장 슬프기도 하잖아요. 그 감정에 아주 최상과 최저를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바로 연기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나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던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그거 자체도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진 것이기 때문에 연기에서도 그런 성숙미가 더 묻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 내용도 볼까요? 연정훈 씨가 아무튼 굉장히 응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요즘에는 뭐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뭐 여자친구나 부인이 이렇게 드라마의 촬영을 시작을 하면 영화 촬영을 시작하면 최소 커피차 아니면 또 그다음에 밥차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1차 커피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내 배우 한가인과 이 드라마를 응원한다라는 문구를 붙여서 그렇게 커피차를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